안녕하세요. 저는 파란만장하고 굴곡이 심하게 널뛰기 한 인생을 산 한 여자입니다. 지금은 몸도 마음도 여유가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이렇게 마음 편히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사는 곳의 지명이나 나이는 밝히지 못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은 모두 사실이니 흥미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성장기 시절을 간단하게 서술하자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70년대 중후반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좋은 기억도 있지만 배를 곪고 힘들었던 날들이 더 많이 떠오른답니다. 이런 제가 어린 나이에 성경에서 한바집에서 조업원으로 일했어요. 공사 현장이 많은 곳의 중심 자리에 가게가 있어서 대부분의 손님들이 공사장 인부거나 공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자리에서 10년을 넘게 일한 저는 많지는 않지만 돈도 어느 정도 모았고 혼자 사는 집도 마련했답니다. 그리고 이만한 것도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사귀던 애인도 있었어요. 그 이는 공사장에 시멘트를 나르는 덤프트럭 기사여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만나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곧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예식은 생략하기로 했어요. 둘 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월세밤을 얻어 살림을 차렸답니다. 남편의 식구들은 시어머니와 시동생 둘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몸이 불편하셨고 도련님과 시누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이가 실질적인 가장이었는데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줘야만 했답니다. 그래서 그이가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은 시어머니의 약값과 생활비, 그리고 시동생들의 뒷바라지에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특히 도련님은 공부를 엄청 잘하는 수재여서 학원과 과외까지 시켜주었어요. 남편은 결혼 뒤에도 시댁에 도움을 줘도 되냐고 저에게 허락을 구했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어요. 아픈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을 책임지라고 일러주었죠. 나중에 시동생들이 성인이 되면 그만두라고 덧붙였답니다. 남편은 덤프트럭을 몰며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트럭과 중장비를 임대하고 관리하는 회사의 대표님이 믿기 어려운 제안을 하셨답니다. 연세가 80 가까이 되신 트럭회사 대표님에게는 가족과 친지가 하나도 없다며 그동안 예쁘게 보셨던 남편을 후계자로 지목하셨어요. 사업 자금은 일절 받지 않고 앞으로 나오는 수익의 절반을 10년 동안 받기로 하고 이후 제 남편에게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하셨어요. 이건 하늘이 준 기회이고 기적 같은 행운이었습니다. 트럭과 장비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했고 매달 수익도 어지간한 회사보다 많았어요. 그러니 남편과 저는 쾌재를 불렀고 남편에게 큰 덕을 주신 대표님을 찾아가 큰절을 올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대업을 물려받은 남편은 편하게 관리자로 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기존에 있던 거래처 말고도 다른 지역의 공사장까지 접근해서 거래를 많이 텄습니다. 회사가 날이 갈수록 크게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돈 걱정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덕분에 한바집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돌아서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 역시 남편이 지원해주는 돈이 늘어난 덕에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공부를 아주 잘한 도련님이 명문대 의대를 들어가게 되어 남편이 등록금 전액과 책값과 용돈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원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조금 어이없던 게 도련님은 고마운 걸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남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적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돈이 부족하다며 볼멘 소리를 자주 했답니다. 나 용돈 좀 올려줘. 의대에서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 거 알고는 있지? 그럼 잘 알지.
그런데 현수 너한테 주는 돈이 적지 않을 텐데 대학생이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받아 쓰는 건 충분하지 않아? 형이 등록금이랑 제값도 따로 주고 있잖아. 아, 겨우 100만 원 주면서 생색내는 거야. 형, 나 의사가 될 몸이야. 우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온다는데 투자 좀 더 하는 게 어려워. 나중에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150만 원으로 올려줘. 등록금 말고도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하다고. 아, 못 믿겠으면 우리 학교 와서 교사한테 물어봐. 아이 자식, 엄청 까칠하게 구네. 넌 왜 이렇게 뭐가 나 있냐? 알았어. 형이 능력 되니까 지원해주면 될 거 아니야. 너 나중에 전문의 되면 2배로 갚아라. 형, 2배? 내가 10배로 갚아줄 테니까 잔말 말고 용돈 올려줘. 저는 이런 싸가지 없는 태도를 보이는 도련님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어떤 형이 이렇게 지원해주나요?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아시나 본데 그런 썩어빠진 생각이걸랑 다 집어치우세요. 형수님, 왜 형수님이 화를 내고 그러세요? 우리 형이 괜찮다고 하고 별말 하지 않는데 왜 형수님이 난리를 치냐고요? 막말로 형수님이 제 등록금 대주는 겁니까? 하하, 이봐요 도련님. 저 이 사람 마누라예요. 마누라 허락 없이 도련님한테 돈을 펑펑 쓰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당장 지원 끊어버리려고 하면 이 사람은 제 말을 들을 거라고요. 그러자 도련님이 비아냥대며 대답하더군요. 아이고야, 우리 형수님 화나셨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감사의 절이라도 올려야 되나요? 좋습니다. 제가 우리 형님과 형수님께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 놀리는 거예요? 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쳐 들으세요. 제 남편 아니었으면 도련님은 대학 문턱에 오르지도 못했어요. 비싼 과외다 학원이다 다 지원해주고 대학 등록금의 용돈까지 다 지원해주잖아요. 그럼 최소한 고맙다는 말과 행동은 기본 아닌가요? 그렇게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기본 예의 하나가 없는데. 지금 표현이 서툴러서 그러지 못한 것 같네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형,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나중에 이 은혜를 꼭 갚을게. 그렇게 엄청 성질을 부리고 나서야 겨우 고맙다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제가 목청을 높여서 도련님은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이 다 해주는데 왜 삼자인 제가 끼어드냐는 식으로 대답하고 행동했답니다. 어쨌든 남편의 도움으로 시댁 식구들은 돈 걱정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몇 년 뒤 노화로 돌아가시며 집안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시누이가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했고 남편 역시 고향을 잃은 것 같다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답니다. 반면 도련님은 누구 죽든 살든 매일 똑같은 컨디션으로 레지던트 생활을 했네요. 1년의 시간이 흐르며 도련님은 전문의가 되는 동시에 동료 의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안은 가난하지만 성공한 케이스였죠. 아니, 저희 도련님은 편하게 공부했으니 다르네요. 동서는 진짜로 개천에서 용낸 사람이라 그런지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기가 명문대 출신의 전문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심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심하게 가지고 있어 문제였어요. 하루는 동선의 대학병원에 저희 부부가 같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하다가 외과의인 시동생 부부를 마주치게 되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동서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동서, 의사 가운 입고 있으니까 진짜 멋있다. 캐리어우먼 같아. 형님, 병원에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여긴 제 일터니까 괜히 사람들 시선 빼는 말과 행동은 삼가세요. 그리고 캐리어 우먼이 아니라 커리어 우먼이에요. 중학교밖에 못 나왔더니 진짜 티가 많이 나네요. 아, 내가 캐리어 우먼이라고 그랬나? 뭐 알아들었으면 된 거 아니야. 동서, 자기가 의사니까 우리 부부 좀 잘 봐줘.
자네 아주버님이 요즘 무릎이 많이 아프다니까 유심히 좀 봐주고. 나는 어깨가 좋지 않으니까 거길 중심적으로 봐줘. 이가 참 어이가 없네. 이봐요 형님. 여기가 시장바닥인 줄 아세요? 어디서 흥정을 하고 있어요. 어른이 알아서 해줄 걸 왜 나대고 그러냐고요. 입 좀 다물고 그냥 조용히 검사나 받으세요. 뼈는 엑스레이가 찍으면 다 나오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된다고요. 저는 제가 괜한 말을 해서 동서가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귀찮게 구니 까칠하게 구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동서는 병원 밖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서와 친해지고 싶어서 둘이 밥이나 먹자고 불렀습니다. 번화가에서 동서를 만나 제가 단골로 다니는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동서, 여기 맛이 끝내줘. 이 세상 어디에서도 여기만큼 맛있는 국밥은 없을 거라고. 형님, 저 이런 데 처음이에요. 냄새. 이 꼬릿꼬릿한 냄새는 뭐예요? 그리고 식단 자체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다른 데로 가면 안 될까요? 동서가 그 말을 하자 벌써 주문한 국밥 2그릇이 나왔습니다. 아, 이런데 처음이구나. 그런데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러지. 한번 맛보면 아마 자동으로 단골이 될걸? 어서 먹어봐. 네, 한번 먹어보죠. 이 개발 같은 말씀 뭐예요?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이 맞아요. 동서, 왜 그래? 재벌집 딸도 이러진 않겠다. 나는 맘만 있는데. 형님, 제가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도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은 먹지 않았어요. 전 못 먹겠으니까 형님이나 많이 드세요. 이걸 다 남기겠다고? 너무 아까운데? 그럼 내가 2그릇 다 먹어야겠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국밥을 후루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제 욕을 제대로 하더군요. 짬통이 따로 없네. 이런 쓰레기를 입구녕에 쑤셔 넣으니 대가리에 쓰레기만 차는 거지. 어휴.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다 들리거든? 짬통? 대가리에 쓰레기만 쳤다고.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아, 들렸어요? 저는 형님이 남들보다 딸린 게 많아서 청각도 뒤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혼잣말을 중얼거린 건데. 동서, 짬통으로 맞아봤어? 짬통에 쓰레기를 뒤집어 쓰고 내 발로 기어나가 볼래? 아, 아니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실수를 했네요. 한 번만 더 그따위로 말하면 입을 위아래로 찢어서 침이 줄줄 새도록 만들어 줄 거야. 알았지? 제가 빙그레 웃으며 경고했더니 그제야 동서는 고개를 받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서방님과 쌍벽을 이루는 아주 개진상의 무개념인 사람이었어요. 동서는 저와 남편이 학력도 짧은데 돈을 잘 벌고 살고 있으니 많이 거슬렸나 봅니다. 하루는 서방님과 저희 집에 놀러와서 괜한 시비를 걸었습니다. 형님, 소파 바꾸셨네요. 와, 중졸이 능력도 좋네. 나도 중학교만 졸업하고 돈이나 벌 걸 그랬나? 뭐? 동서 방금 뭐라고 그랬어? 중졸이 어떻다고? 지금 우리가 학력이 짧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 형님 또 발끈하시네. 중졸의 콤플렉스가 있으신가 봐요. 그냥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중졸이어서 중졸이라고 그런 건데 왜 중졸이냐고 했냐 물으시면 제가 뭐라 대답하겠어요? 대장금이 홍씨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한지 이해가 가네. 솔직한 것이 탈인가. 오자마자 사람 신경 건드리는데 뭐 있네 동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면 뭐해. 기본 예의가 우선 아니야. 동서가 그렇게 학력 온온하면서 도덕은 배우지 않은 거야? 막말은 고사하고 위아래를 모르고 날뛰는 걸 보면 진짜 대학 나와서 의사에 먹고 사는 사람이 맞나 싶다고. 형님,
꼭 못 배운 사람들이 예의 타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은 그냥 도덕이에요. 누가 도덕치처럼 살아가나요? 아주 철학가나셨어.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이 어설프게 개똥 철학으로 잔소리만 해대는 거지. 으휴, 형님, 어디 가서 그런 친구하지 마세요. 정말 한마디를 치지 않네? 입에 걸레라도 물었니? 어쩜 그렇게 구터 유발을 잘하는 거야. 그러다 진짜 한번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 아휴, 됐다. 그만하자. 동서 와서 상 좀 같이 차리자. 어머 형님, 저는 메스 잡는 의사예요. 어디 사자한테 주방일을 시키세요? 그러다 제 손 망가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환자들 수술하는데 손 떨리면 책임질 거냐고요. 지금 자네는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거야. 기본적인 것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잔소리 말고 빨리 와서 상 차려. 못해요. 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에만 손을 쓴다고요. 신장에서도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곱게 컸단 말입니다. 집안일 같은 허드렛 일은 형님같이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다 알아서 차리세요. 진짜 기운 빠진다. 자네 어지간하면 우리 집에 오지 말게. 계속 그렇게 까불다간 진짜 짬통으로 대갈통을 깨버릴 것 같으니까 말이야. 이런 동서의 무지막지한 개 진상 태도에 저는 얼굴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했답니다. 서방님도 꼴 보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동서까지 더해지니 정말이지 화병나서 속이 뒤집힐 것 같았네요. 또한 서방님은 전문의가 되어서 먹고 살만해졌는데도 남편이나 저에게 용돈 한 번을 주지 않았답니다. 당연히 등록금이고 뭐고 돌려받은 게 하나도 없었죠. 반면 신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매달 남편에게 진 빚을 갚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며 매달 100만씩 보내주었답니다. 같은 남매인데 누구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누구는 권리로 착각하고 있는 거였죠. 그렇게 세월은 조금 흘러 남편이 임대업을 운영한 지 7년을 운영해서 이제 3년만 지나면 회사가 그이의 명의로 바뀔 거였어요. 그렇게 형편이 계속 좋아지자 서방님이 개인 병원을 차려달라고 남편의 꼬드기더군요. 형, 나랑 와이프 말이야. 이제 개인 병원을 차려서 사는 게 어떨까? 우리 둘 다 전문의니까 소문만 잘 나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개인 병원? 그래, 너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아직 우리가 이제 겨우 전문의가 됐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 돈은 형이 많잖아. 에헤, 아니야. 나 돈 없어. 너랑 여동생 뒷바라지 해주고 남는 돈 모아서 이제 겨우 살만해졌다고. 네가 레지던트 할 때까지 나한테 받아간 돈이 얼마인 줄 모르니? 아씨, 여기서 과거 이야기를 왜 해? 그냥 확실하게 말해봐. 나 도와주기 싫은 거지? 그래, 도와주기 싫다. 너나 재수씨나 이제 능력도 있고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굳이 너를 도와줘야 하냐? 이제 나한테 손 그만 벌리고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봐. 그 잘난 의사잖아 너. 그래, 알았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시동생 부부는 저희 부부가 개인 병원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하자 쌩하고 찬바람을 불며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두 인간의 얼굴을 안 보고 지내니 스트레스 쌓일 일도 없고 좋았답니다. 한편 남편은 조금만 수고하면 임대업의 명의가 자기 이름으로 바뀔 거라며 진짜 돈방석에 앉아 살게 해줄 수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트럭 기사가 무단 결근을 하는 바람에 남편이 덤프트럭을 몰고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날 낮에는 날씨가 엄청 화창하고 좋았는데 밤이 되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말이죠. 그이는 경력도 많고 이런 날씨에도 트럭을 몰고
장거리를 뛰어봤기 때문에 제가 별 걱정하지 않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늦은 밤 걸려온 전화 소리가 들려오자 저의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늘에서 천둥까지 치는 바람에 기분이 영 좋지 않았어요. 어쨌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더니 본인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더니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감이라는 단어를 꺼내더니 남편의 사망 소식까지 덧붙였답니다. 하늘에서 내리치는 천둥이 제 가슴 속을 마구마구 찍어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오열하며 남편이 실려간 병원 영안실에 찾아갔더니 경찰은 남편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외상이 너무 심해서 보통 사람이 보면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며 말렸답니다. 교통사고는 빗길에 미끄러진 다른 덤프트럭이 남편이 달리던 차선으로 침범했답니다. 제 남편뿐만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기사도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장례를 치르라고 일러주더군요. 저는 시동생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남편의 회사 직원들과 지인들에게 일일이 부고 문자를 전했습니다. 신우이는 세상을 잃어버린 표정으로 달려와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고 저 역시 신우이를 앉자마자 눈과 코에서 남편을 잃어 아픈 만큼의 뜨거운 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와중에 서방님과 동우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라서 바빠 조금 늦나 했는데 장례 첫날에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 2차에 서방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주 태연하게 왜 전화했냐고 묻더군요. 영수님, 왜요? 네. 왜라뇨? 지금 서방님 형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라뇨? 난 또 뭐라고. 멍청하게 왜 빗길에 운전을 해서 그렇게 된 줄 모르겠네요. 지 팔자 지가 정한 거죠. 형수님, 저랑 와이프는 병원 스케줄이 꽉 차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형수님이랑 선혜랑 둘이 알아서 장례 치르세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 형이 너 더 어떻게 해줬는데 이 개돼지 짐승보다 못한 자식아. 에휴, 역시나 무식한 티를 내시네. 이래서 사람은 학력이 중요하다니까? 어디 감히 의사한테 그따위 막말이야?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죽은 놈한테 안 간다고 욕지랄을 해? 야, 너 이제 형 마누라도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게. 내 형이 날 돕든 업어주든 네가 왜 중간에 껴서 난리를 쳤냐? 내가 니년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 줄 아냐? 아이고 이 비려마 불려나. 이제 형이 뒤졌으니 넌 기생충 한 마리에 불과해. 이 징졸려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래? 무식하니까 어디서 널 받아주겠냐? 이제 앞으로 볼 일 없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라. 이 옷 같은 자식아. 뭐야, 이 새끼 전화 끊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서방님은 그렇게 악담을 실컷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동서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똑같은 것들이니 전화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쓰린 속을 달래며 영정사진 속 남편을 올려다보며 겨우 화를 삭혔습니다. 여기서 더 흥분했다간 장례식장을 벗어나 서방님 내외를 끝장낼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와 둘이 남편을 천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분노를 풀기 위해 시동생 부부가 일하는 대학병원으로 향했답니다.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었고 무슨 사고라도 칠 수 있을 만큼 미쳐 있었기 때문에 서방님이라는 기자식과 동서라는 시학년을 두 발 뻗고 편히 일하지 못하게 다리 몽댕이를 분지르거나 주둥이를 위아래로 째버려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해줄 마음이었습니다. 제 뒤를 신우이가 따라왔는데 자기는 구경만 하겠다고 하더군요. 신우이는 소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서 저와 똑같이 응징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서
제 뒤를 벌벌 떨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심하다 싶으면 시누이가 말려주라고 부탁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시동생 부부가 어디 있건 어차피 이 병원 안에 있을 테니 빨리 찾을 필요는 없었어요. 두 년놈은 똑같이 외과에서 일하고 있어 해당 층의 진료실 앞을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이윽고 전광판에 시동생 이름과 동서 이름이 보였습니다. 전광판에 아주 친절하게 몇 진료실인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준비한 국통을 바닥에 잠시 내려놓고 동서 진료실에 접수를 했습니다. 시누이가 서방님 진료실에 접수를 했고요. 대기 인원이 꽤 있었는데 서방님과 동서의 진료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진료를 받을 건 아니고 준비한 선물을 차례대로 줄 생각이었죠. 15분 뒤에 동서 진료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시누이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통을 들고 동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서는 제 얼굴을 보자 당황하며 말하더군요. 어머, 형님이 여긴 왜, 어디 아파서 왔어요? 그건 뭐예요? 동서 많이 바빴지? 자네가 내 남편 장례식장에 안 왔잖아. 그래서 내가 자네 주려고 제사 음식 좀 가져왔어. 형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긴 제 일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진료받지 않을 거면 나가주세요. 그냥 나갈 거면 애초에 찾아오지도 않았어. 이 지옥불에 지져서 껍데기를 벗겨버릴 시한년아. 자, 그럼 시작한다? 저는 짬통 뚜껑을 열고 시누이에게 장례식장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동서 머리 위에 쏟아버렸어요. 이 미친년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동서, 자네가 바빠서 내 남편 장례식장에 못 온 것 같아서 남은 음식물 좀 가져왔어. 이거 뒤집어 쓰고 내 남편의 면복을 빌어주라고 말이야. 어때? 세례라도 받은 기분이지? 내가 전에 말했었지. 그렇게 까불다간 짬통으로 찍힐 거라고. 이것이 나의 복수다. 이 닭백숙 닭 다리처럼 찢어버리려나. 아우 심판해. 살다 별꼴을 다 당하네. 어이 무식한 중견년아. 네 김이 애비 출탄 식파견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네 남편이 뒤졌다고 나한테 화풀이하는 거냐? 네가 그동안 나와 고인이 된 내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 대가야. 새 사람들하고 내가 세례시켜준 거니까 이제부터는 개 돼지 같은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 두 발로 다니는 고릴라 원숭이 정도의 짐승으로 거듭나라. 그럼 난 다음 차례인 네 남편 새끼한테 짬통 세례 해주러 가봐야겠다. 동서는 황당하고 더러운 꼴을 당해서 정신이 없었는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징징거리며 울기만 하더군요. 소란이 심해 모인 간호사들이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사액이 넘치는 제 눈빛을 보고는 뒷걸음질 치더군요. 그중 한 간호사가 제 이름을 호명하며 서방님 진료실에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국통을 들고 움직이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 서방님에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서방님, 많이 바쁘시죠? 제 남편 장례식에도 오지 않고 진료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몸보심 좀 시켜드리려고 찾아왔어요. 뭐야, 당신이 여기 왜 들어와? 전화로 지랄맞게 욕하고 서로 안 볼 사이가 된 거 아닌가? 그리고 몸보심, 야, 니년 면상 안 보는 게 편해. 그냥 꺼지란 말이야. 왜? 진료 거부라도 하려고? 고발 한번 당해볼래? 방금 환자한테 반말하고 욕을 한 거니 의사 양반? 아니 그건 알았어요. 들어와요.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요? 어디가 아프냐면 내 마음이 아파. 스크래치가 아주 심하게 가서 누군가 꿰매줬으면 좋겠어. 말장난하지 말고 아픈 데 없으면 그냥 나가시죠. 저도 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말장난하러 여기까지 온 줄 아니? 이 개 돼지보다 못한 검은 머리 짐승놈아. 내 남편이 널 평생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지도 않았니? 갑자기 세상 떠난 네 형이 불쌍하고 가엾지도 않았어? 슬프거나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도 못 느낀 거야. 아, 씨팔. 중돌이 감히 누구한테 훈계질을 하는 거야? 야, 너 같은 년 상대할 시간 없으니까 당장 꺼져. 그리고 내 형이 뭔 지랄을 했든 무식한 중졸에 운전질이나 하면서 사는 빙신이야. 내가 그런 놈 장례식에 왜 가야 하는데? 거지 같은 놈이 거지같이 개죽음 당한 걸 내가 왜 슬퍼해야 하냐고. 그놈은 무식해서 내 돈줄였을 뿐이란 말이야, 이 멍청이라. 그래. 네가 그렇게 계속 개차반으로 나와서 다행이야. 네가 사죄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끝까지 짐승처럼 나와줘서 고맙다. 그럼 짬통새를 시작한다. 이 걸레밥물로 박쥐어먹이 새끼야. 저는 동서에게 절반을 부어주고 남은 짬통을 열어 서방님 머리 위로 시원하게 부어줬습니다. 육개장 국물과 과일, 전, 수육 등의 건더기가 와르르 쏟아지며 제대로 된 쓰레기를 만나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답니다. 서방님과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잘 어울리던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쓰레기를 달고 나온 것 같았어요. 시뻘건 육개장 국물이 서방님 눈에 들어갔는지 눈을 떼지 못하고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이 무식한 년, 너 일로 와. 중절 따위가 감히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더러운 짓을 해? 너같이 무식한 년은 말이 통하지 않아. 돼지게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어디 있어, 이년아.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왜? 안 보이니? 나 여기 있어. 네 뒤에 말이야. 눈깔에 빨간 국물이 들어가서 많이 따갑구나? 서방님이 뒤를 도는 순간 저는 그의 명패를 잡고 머리통을 후려 갈겼습니다. 아,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졌어. 이게 남편이 돼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어떻게 알았어? 난 원래도 미친년인데 남편이 죽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2배로 미친년이 됐어. 니놈이 은혜를 개떡같이 갚길래 내가 그 오물을 선물로 준 거야. 어때? 냄새가 장난 아니지? 그게 바로 니놈의 머릿속이야. 너는 딱 형편없는 쓰레기거든. 닥쳐.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너 잡히면 닭모가지 비틀듯이 잡아 족쳐주겠어. 서방님은 바닥을 기며 눈을 닦을 휴지를 찾고 있었는데 손에 잡히는 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먹다 남긴 고기와 전, 고사리 같은 음식 쓰레기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네 발로 기고 있는 그놈의 궁둥이를 면패로 세게 한 대 날리고 그놈의 등짝을 사정없이 갈겨 주었습니다. 비명이 난사하고 도와달라는 비명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었는데 진료실 앞에 있는 간호사들과 대기 중인 환자들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더군요. 뒤에서 신우이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설명하고 있었는데 다들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는지 아무도 시동생 부부를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전 서방님이 바닥에 엎드려 실신할 때까지 명패로 두들겨 패줬어요. 그래야 화가 조금 풀렸어요. 더 응징해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사고가 날 것 같아 그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저는 신우이와 같이 그 병원에서 나와 술을 한잔 하러 나갔습니다. 시원하게 속을 씻어내는 기분으로 말이죠. 한편 그 집 꼴을 당한 시동생 부부는 병원에서 소문이 나지 않게 하려고 신고하지 않고 간호사들한테 입단속을 시켰다네요. 그래도 자기들이 쓰레기인 건 알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시동생 부부에게 복수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직원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그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트럭과 중장비 임대업은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갔답니다.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없으니 원래 대표님이신 어르신이 남편과 비슷하게 열심히 사는 남자에게 기회를 넘겨주셨다네요. 그래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대부분의 돈을 시댁에 써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은 많지 않았어요. 물론 아파트를 사서 인생 사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더는 전업주부로 살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쉬면서 남편의 가슴에 묻고 힘든 마음이 조금 덜어졌을 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학력도 중졸이니 할 수 있는 일이 예전에 했던 한바식당 같은 곳 뿐이었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 요즘은 영업사원들을 뽑는데 학력을 아예 보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전화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중졸이고 극졸이고 전혀 상관없으니 편하게 면접 보러 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교육을 몇 주 받게 되었고 같이 입사한 동기들과 실습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남편 없이 홀로 서기로 인생 2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저의 재능이 빛을 발휘한 건지 하늘에 있는 남편이 도와준 건지 모르겠지만 억대 연봉을 받는 영업사원이 되었답니다. 제가 하는 영업은 외제차 딜러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일했어요. 저에게 상담받고 싶다는 연락이 오게 되면 전국 어디가 되었든 일일이 찾아가 좋은 성과를 거두었답니다. 차를 못 팔고 돌아오는 날은 거의 없었네요. 세월은 5년이 흘렀고 반복되는 일상에 조금 지치고 피곤해서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정말로 상상도 못한 두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게 되었어요. 고객이 매장까지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해서 팜플렛을 들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거기서 서방님과 동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거의 6, 7년 만에 재회한 거였어요. 뭐야 이년은 중졸 메가 사이코 아냐? 니들 이제 두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이 된 거니? 이렇게 차려입고 있으니까 침팬지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이년은 예나 지금이나 입이 걸걸하고 더럽구만. 그래도 한때는 시동생이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짓거리면 쓰나. 그러는 너는? 예나 지금이나 싸가지가 바가지구나. 윗사람을 봤으면 무난 인사를 드려야지. 그리고 형수한테 2년 전년이라고 부르는 게 정상이니 내가 니놈 주둥아리를 세로로 찢어버렸어야 했는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아직도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면서 사는구나. 진짜 살벌한 년일세? 어이 사이코. 그런데 네가 이런데 웬일이냐? 여긴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호텔인데 말이야. 너 같은 년이 이런데 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네 얼굴 봤을 때 여관방에 온 줄 착각했다니까. 서방님이 희죽거리며 비아냥거리자 동서 역시 한쪽 입꼬리를 올리더니 저를 깔보며 막말을 시작했습니다. 형님, 안 본 사이에 조금 예뻐지셨네요. 곱게 화장도 하고 옷도 차려입으셨네. 이야, 옛날에 그때 국물 흐르는 중들이 아닌 줄 알았어요. 형님, 이렇게 곱게 하고 호텔은 웬일이세요? 예쁘다는 칭찬을 너한테 받으니까 기분이 더럽네. 넌 그냥 칭찬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호텔에 무슨 일로 왔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어머머, 왜 발끈하고 그러시지? 아, 알겠다. 형님이 여기 일하러 온 거죠? 아까 보니까 이 호텔에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꽤 보이던데. 형님, 몸으로 먹고 사시는구나. 돈벌이가 쏠쏠하시나 봐요. 보기 좋으세요. 역시 천박하고 무식한 태생은 숨겨지지 않나 봐요. 형님은 몸으로 먹고 산대요. 먹고 산대요. 제가 조롱하는 동서의 주둥이를 세로로 찢어버리려고 손을 들자 서방님이 제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그러자 더 동서가 신나게 날뛰더군요.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맞는 말이 하니까 화가 난 거잖아. 너 몸으로 먹고 사는 년 맞지?
니년 외모로 젊은 남자한테 안 먹히니까 노인 상대로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잖아. 이것들이 지둥이가 달렸다고 멋대로 짓거리네? 안 되겠다, 너희 둘. 오늘 내 손에 대잡아라. 지난번 짬통 세일보다 더한 똥물 세례를 해주겠어. 아, 그때 생각하니까 열받네. 여보, 인연 곱게 보내주지 말자. 어디 끌고 가서 손 좀 봐주자고. 그럴까? 좋아.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인연을 가지고 놀아보자고. 야, 인연아. 너 우리 객실로 따라와. 니년이 울고 불며 잘못했다고 비이게 해줄 테니까. 두 년놈은 제 양팔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두리번거리는데 그 사이 빡 소리가 나면서 동서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아, 누구야? 너가 내 머리통을 갈긴 거야? 나다, 이년아. 너 내 눈에 띄지 말랬지. 이 호텔이 누구 건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동서는 똑바로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앞서프로 모았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편안하셨는지요? 여기가 사모님 호텔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무지한 제가 모르고 왔습니다. 너, 내 남편이랑 이 호텔에서 여러 번 굴렀잖아. 내 호텔인 거 다 알고 있었잖아. 이게 어디서 개구라를 치고 있어. 김 팀장님, 이것들하고는 무슨 사이세요? 아, 고객님 나오셨군요. 이것들은 제 죽은 남편의 동생과 마누라예요. 어머, 그럼 제가 실수를 한 건가요? 가족을 때려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고객님. 가족이 아니라 왼수니까 하던 거 계속하세요. 아, 그래요? 그럼 팀장님이랑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 인연 좀 교육할게요. 방금 동서의 뒤통수를 세게 날린 사람은 오늘 저와 외제차를 계약하기로 한 VIP 고객님이셨어요. 저에게 외제차를 거의 20대 가까이 사신 최고의 고객이었죠. 지금 상황을 보니 고객님의 남편과 동서가 바람을 피우다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뒤지게 맞고 용서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걸리고 만 거죠. 기고만장하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대는 동서는 고객님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었더라고요. 서방님은 이 사실을 이제야 알았는지 눈깔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광분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남편이랑 제 마누라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것도 여러 차례인데다 이 호텔에서도 그랬다는 겁니까? 네, 맞아요. 내 남편이 바람난 게 알려지면 기자들이 몰려들고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내가 조용히 묻어버렸어요. 대기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인데 잠깐 기다려봐요. 이년은 내가 몇 대 가에게 하겠으니까. 고객님은 동서의 따귀를 인정사정 보지 않고 가해겨 댔습니다. 자기 눈에 띄면 이렇게 쥐어 터질 줄 알라고 경고했는데 뻔뻔하게 고객님의 호텔에 왔으니 화가 단단히 나 있었죠. 고객님은 당신의 손이 아파오자 동서를 서방님에게 넘겼습니다. 자, 이제 그쪽 이혼하세요. 난 때릴 만큼 때렸으니까. 동서는 사자머리를 한 상태로 서방님에게 사과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그냥 몇 번 만나서 놀았어. 이 걸레 같은 년. 서방님이 따귀를 한 대 날리자 동서도 똑같이 서방님의 따귀를 날리더군요. 야, 이 개자식아. 너도 바람 피웠잖아. 내가 아는 년만 셋이라고. 너는 오늘 나한테 걸린 것까지 5명이야. 네가 나보다 2명 많단 말이야, 이 걸레녀나. 내가 걸리면 너는 걸레 짜고 나온 무리다, 새끼야. 이게 뭘 잘했다고 말드나 그래. 안 되겠다. 넌 호텔방 가서 돼지게 맞을 줄 알아. 따라와. 시야, 이 미친 개다시가. 너나 나나 똑같이 바람 피우고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맞아야 해? 이럴 거면 이혼해. 이혼? 야, 누가 이혼하자고 하면 무서워할 줄 알았냐? 그래, 좋다 이년아. 이혼해. 그런데 그 전에 네가 오늘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좀 맞자. 지랄 연비양. 나야말로 존나 빡치니까 널 좀 까야 시원하겠다. 그렇게 두 년놈은 호텔 로비에서 머리채를 잡고 발광하며 싸웠습니다. 호텔 관계자들과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는데
이 호텔의 주인인 저의 고객님이 손짓을 하며 가만히 두라고 지시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구경할 생각이었죠. 시동생 부부는 제가 응징해줄 필요 없이 둘이 알아서 치고받으며 실컷 싸우더군요. 그래서 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생각하고 팔짱을 끼고 구경했습니다. 두 년놈은 아무도 말리지 않으니까 더 심하고 강렬하게 싸웠습니다. 호텔 로비 바닥에 시커먼 머리카락이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쌍코피를 흘리며 끝장을 보았답니다. 결국 둘 다 시신에 이르렀고 바닥에 대자로 누우며 싸움이 끝이 났어요. 그러자 고객님이 보안 요원을 시켜 두 사람을 호텔 밖으로 던져버렸답니다. 저의 VIP 고객님이 저 대신 두 년놈을 제대로 엿먹여 주셨네요. 그리고서 저와 고객님은 호텔 레스토랑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외제차 조대를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성과도 올리고 속 시원한 꼴을 보니 집에 가는 발걸음이 매우 가벼웠답니다. 그리고는 시동생 부부를 잊고 다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나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어서 긴장하거나 겁을 먹진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김미호 씨 맞으시죠? 저는 경찰관 차무식이라고 합니다. 네? 경찰이요? 경찰이 왜 저한테 전화를...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영 씨의 시동생과 동서되는 사람이 오늘 새벽에 사고로 숨졌습니다. 친인척을 찾아봤는데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김미영 씨가 오셔서 두 분의 장례 자체를 밟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혼하지 않고 여태 붙어먹고 살았나 봅니다. 여하튼 그 두 쓰레기가 인생 하지겠다는 말을 듣자 이상하게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며 기분이 째지게 좋아지더라고요. 아하, 그 두 사람이 사고로 숨졌군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사고가 났나요? 그걸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두 사람은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는 아니고 다른 볼일 때문에요. 고속도로에서 똥이라도 쌌다는 겁니까? 그래서 쾅 하고 교통사고가 난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두운 새벽 시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 짓을 그러니까 차 안에서 bunga 여하튼 차 안에서 그 남녀가 하는 행위를 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덤프트럭이 전조등이 꺼진 자동차를 확인 못하고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미영 씨의 시동생 부부는 그 짓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야, 그 걸레짝들은 갈 때도 걸레처럼 가는구만. 네, 뭐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 두 사람과 지금은 가족이 아닙니다. 연 끊은 지 오래됐으니까 그냥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기본 예의 없고 싸가지 없는 것끼리 만나서 똑같이 추잡하게 바람을 피우더니 이혼하지 않고 계속 붙어먹고 살다가 그 짓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네요. 한편의 막장 영화 같은 인생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납골당에 있는 남편에게 찾아가 시동생 부부의 죽음을 알려줬어요. 남편은 천국에 있을 테니 지옥으로 간 시동생 부부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이젠 저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도 하고 재밌게 살아야겠다고 말해줬습니다. 서운해하지 말고 당신도 천국에서 좋은 여자를 만나라고 덧붙였네요. 그래서 지금은 외제차 딜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 남자와 연애도 뜨겁게 하는 중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한 스트레스가 바로 사람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제가 시동생 부부에게 겪었던 것만큼 시댁 식구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게 쌓인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제 인생을 더 높이, 더 넓게 펼치며 살아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